오르는 곳만 집중적으로 이제 보도가 되죠. 이게 시장에 이제 하나의 어떤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는데요. 실제로 통계를 한번 보면은 노원구도 물론 지금 최근에 약간 반등을 했지만 3월 기준으로 보면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17.9%, 도봉구가 마이너스 15.5, 그다음에 금천구가 마이너스 11.7 정도로 떨어졌는데, 근데 지금 매스컴의 카메라는 주로 어느 쪽에 있냐면은 한강 벨트 중에서 마용성, 성동구가 고점 대비 29.6% 올라와 있어요. 야.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시죠. 박원갑 위원님 모시고 지금 부동산 시장 어떤 상황인지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또 이게 집값 상승에 대한 또 통계들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끝이 아니라 또 시작이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돌다 보니까 도대체 이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좀 걱정들도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즘 이제 뉴스를 보면 아무래도 이제 막 집값 올라간다는 얘기들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착시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합니다. 주로 이제 오르는 곳만 집중적으로 이제 보도가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의 프레임을 갖게 되는 거고, 이 혹은 이게 현저성 편향이라고 표현도 해요. 네. 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 그것만 이제 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이제 내 집하고 동일시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에 살면서도 약간 뭐 요사이 서울 동일시 혹은 이제 경기 남부 동일시 어떤 그런 경향들이 이게 시장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어떤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는데요. 실제로 통계를 한번 보면은 생각보다 이게 극과 극 장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한국부동산원에 보면은 아파트 실거래가 통계가 뜨잖아요. 이게 주로 지역별로는 분기별로 뜹니다. 1분기께 지금 3월 이제 30일이니까 그죠? 한 달 보름 뒤에 뜨거든요. 그러니까 5월 15일 날 떴죠. 가장 이게 최근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실거래가를 봤는데 제가 직접 엑셀 한번 돌려보니까 수도권 특히 경기도에서도 극단적인 어떤 양극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 양주가 가장 많이 빠지더라고요. 올 1분기 기준으로 보니까 이 고점이 2021년 4분기거든요. 이거는 거의 전국이 다 비슷합니다. 보면은 그때 유동성으로 밀어 올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고점 대비 28.6% 정도 떨어졌어요. 거의 30% 가까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년 전만 비교해도 한 1.1% 떨어졌고요. 이게 20%대로 떨어진 곳들이 그러면 양주뿐이냐? 아니에요. 가령 오산시가 지금 마이너스 25.9, 고양시 일산 서구가 마이너스 25.1, 인천 연수구가 마이너스 24.4, 평택이 마이너스 23.5, 의정부가 마이너스 23.1.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집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노원구도 마찬가지예요. 노원구도 물론 지금 최근에 약간 반등을 했지만 3월 기준으로 보면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17.9%, 도봉구가 마이너스 15.5, 그다음에 금천구가 마이너스 11.7 정도로 떨어졌는데, 근데 지금 매스컴의 카메라는 주로 어느 쪽에 있냐면은 한강 벨트 중에서 마용성, 성동구가 고점 대비 29.6% 올라와 있어요. 많이 올랐죠. 그러면은 빠진 곳하고 거의 50% 격차가 그렇죠. 단순 계산은. 성남시 분당구가 31.2% 올랐고요. 지금 강남보다 오히려 지금 경기 남부나 혹은 이제 성동구 혹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과천 이런 데들이 더 많이 올랐다는 건데, 근데 우리가 주택 시장을 얘기하면서 특정 지역만 자꾸 얘기하고 아파트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세대 다가구 쪽은 진짜 제가 보니까 한마디로 이게 극과 극이에요. 경기하고 인천 쪽의 연립 다세대 주택의 실거래가 지수 고점이 2022년 6월입니다. 그때 대비해서 인천은 고점 대비 21.6% 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는 5.7% 떨어져 있어요. 지금 인천의 빌라 가격은 사실상 10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고 1년 전만 비교해도 이건 실거래가 때문에 이거 거짓말 못하는 거예요. 2.6% 떨어졌다. 근데 서울은 연립 다세대의 실거래가 지수가 전고점 대비 6.9%. 이거 왜 이렇게 인천 경기하고 차이가 나요?
이거는 지금 재개발 어떻게 보면은 투자 프리미엄도 수요가 높고. 들어온 거죠. 네네네. 예, 그렇게 어쨌든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의 어떤 공간적인 동질성 이런 게 완전히 지금 붕괴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다만 저는 전체적으로 수도권으로 본다면은 지금 회복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침체된 지역도 아마 조금 나아질 것 같긴 하다. 다만 과거처럼 한 지역만 가지고 설명을 하면 안 된다. 좀 더 오르지 않는 곳과 오른 곳을 다 봐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평균에 대한 어떤 그런 있잖아요. 이런 착시 현상들을 조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오르는 데만 오르더라. 네. 이거 요새 약간 우리나라 주식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지금 반도체만 그렇죠. 오르지. 오르는 데만 가죠. 코스피나 이런 데는 지수는 올라가지만 코스닥은 지금 아까 보니까 뭐 1000도 네. 안 되고 1000이 무너지고 이런 극심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양극화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걸 이제 분절화. 세그멘테이션 시장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 격차가 벌어진 게 그래도 좀 이렇게 시차를 두고 회복해주면서 밑에서 끌어올라와 주면 좀 격차가 좁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모양을 보일 건지 뭐 계속 벌어질 건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잖아요. 지금 서울은 일부 이제 그 순환매 혹은 갭매우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디까지냐? MZ 세대들이 출퇴근할 수 있는 구도심 지역까지는 강남하고 이제 갭매우기 양상이 좀 나타나는데 좀 출퇴근 거리가 먼 곳. 그런 것들은 여전히 지금 찬바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과거에 그 유동성이 대규모로 공급됐던 그 코로나 시기 때 올랐던 것이 네. 지금 이제 지역으로 출퇴근 거리냐 아니면 거길 외곽으로 더 벗어나느냐로 갈릴 것이다. 네, 극단적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전고점 회복의 여부는 약간 출퇴근 거리 정도. 30대들이 시장에 이제 액티브 바이어 혹은 슈퍼 바이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엄청 많이 사더라고요. 30대 외에는 집 사는 사람 없어요. 그쪽으로 가서. 그렇긴 하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30대들이 출퇴근할 수 있는 곳이 어디까지냐. 이게 이제 하한선이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결국은 집을 이제 살 텐데. 그래서 가만히 제가 분포도를 보니까 일단은 경기 남부야 당연히 뭐 거기 판교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이제 반도체 벨트나 뭐 직접 근접형 수요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서울도 어때요? 대부분이 동대문, 성북구, 그다음에 관악구, 요 정도가 약간 부도심이잖아요. 요 정도가 가격이 좀 올라가는데 물론 노원구라든지 이런 데가 일부 이제 오르긴 하는데 그건 약간 예외적이고 조금 더 올라가 버리면은 가령 뭐 동두천이나 아니면 뭐 이천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뭐 그다음에 인천 같은데 이런 데들은 뭐 같은 수도권인데도 불구하고 뭐 오른다는 게 뭐 도대체 누구 얘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만큼 이게 시장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이제 유동성 장세 때는 같이 밀어올리는 거잖아요. 동조 현상이 강한데 지금은 약간 판이 좀 뒤틀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역시도 나중에 또 어떤 요소들이 다시 또 등장하면 또 달라질 수는 있어요. 현재까지는 어쨌든 간에 강남하고 혹은 한강벨트와의 어떤 그런 동조화는 서울은 부도심, 그다음에 경기는 남부는 지금 동탄까지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위원님 말씀은 결국에 30대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네. 이분들이 출퇴근 거리에 지금 예민하니 아무래도 지금 보니까 뭐 서울을 거의 45% 정도가 30대가 막 산다고 맞습니다. 막 하는데 그러면 결국에 핵심 매수자가 30대라는 건데 이 사람들이 그럼 돈이 어디서 났고 어떻게 집을 사고 있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평균 착시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서울 아파트는 아무나 못 사요. 네. 약간 클럽제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평균 가격이 15억 7천? 중위 가격이 한 12억 3천 정도 돼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30대는 뭐예요? 그냥 보통 한 2, 3천만 원으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사서 따블렸다고 막 돈 벌었어. 이 정도의 우리가 관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지금 집을 사려는 그 유효 수요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30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맞벌이가 지금 2025년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한 63%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40대가 지금 한 61% 정도거든요. 근데 맞벌이인데 결합 자본력이라고 보면 돼요. 네. 외벌이가 아니라 쌍벌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기성세대들은 주로 어떻게 보면 외벌이였죠. 근데 지금은 30대들은 이 동지론이라고 그래요. 의사는 의사끼리 결혼해요. 그래서 고소득 맞벌이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이자
어떻게 보면은 매수세다 이렇게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전문직과 이 대기업 종사자 간의 이제 결합이죠. 이런 이제 커진 자본력이 결국은 어떤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구매력을 이제 발동한다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국 평균의 한 3.3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왜 30대가 왜 이렇게 집을 많이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한번 돌려보니까 올 들어서 이제 30대 거래 비중이 높은 곳일수록 집값이 많이 올라요. 가령 지금 가장 많이 오른 데가 가령 뭐 성북구 같은데. 관악구, 동대문구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성북구가 지금 4월 기준으로 보니까 30대 비중이 55.5%. 이거 어떻게 이렇게 높아요? 관악구가 54.2, 동대문구가 50.3% 정도 돼요. 근데 서울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높은 데가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안양 동안구예요. 이게 평촌 있는 데죠. 네. 이게 58.1%까지, 거의 60% 가까이 육박한다고 보시면 돼요. 광명이 56.4%, 성남이 51.2%, 용인 수지가 한 49.1% 정도 된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집값이 고스란히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올 들어 5월까지 KB 조사 결과 가장 많이 아파트 값이 오른 곳이 광명입니다. 네. 광명이 이렇게 올라요? 신도시 특수효과인가? 광명이 올 들어서 11.1% 올랐고요. 용인 수지구가 10%, 안양 동안구가 9.7%, 관악구 동대문구가 다 9% 정도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대의 진입 시점과 선호 지역이 고스란히 뭐예요? 집값 어떻게 보면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과거는 어땠어요? 베이비 부모들이 진입을 해야 어떻게 보면은 집값이 오르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주택 시장의 주력 세대가 약간 30대로 완전히 바뀌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주택 시장의 지형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30대들이 이제 매수의 어떤 적극적 가담 세력이 된 거는 나름대로 또 대출 규제의 문턱이 좀 낮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전세값이 오르니까 아예 집을 사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또 공공분양이 그림이 떡이 될 수 있다는 뭐 그런 불안감. 그러니까 지금 공공분양은 자산이나 소득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전부 청약 당첨을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아예 기존 주택 매매로 이제 선회하는 측면이 있죠. 30대는요 분양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는 비중이 전체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좀 30대들이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자꾸 들면서 30대들도 윗세대의 기대와 혹은 방식을 따르지 않는 이 비동조 성향도 어떻게 보면은 한몫하고 있다. 지금 기성세대들은 보유세라든지 뭐 고가 1주택자 장특공제 축소 가능성 때문에 약간 이제 불안해하잖아요. 그런데 뭐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동대문에 10억짜리 사는데 그게 뭐 장특공제하고 뭐 큰 관련이 없고 보유세야 뭐 어때요? 내가 뭐 좀 나오면은 월급으로 커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금 창출 능력이 기성세대보다 좀 뛰어나고 어차피 중저가를 소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금 부담이나 대출 부담으로부터 좀 덜하다는 것도 이런 말하자면 약간 강남이 좀 약간 위축돼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부도심 지역이나 경기 남부 지역이 오르는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 주택 시장의 어떤 방정식이 과거와는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게 지금의 주택 시장의 뭐 특성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30대와 뭐 그 세대의 부모님이라고 할 수 있는 뭐 60, 70대들이 서로 지금 이 대출 규제부터 뭐 지금 세금까지 사실상 이제 입장이 다른.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그룹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마이웨이를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30대 중에서 이제 대출 내서 이제 집 샀던 사람 얘기인데 물론 이제 고소득 맞벌이죠. 이 뭐 보유세는 아버지나 어머니 몫이지 저희 현실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리학에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부모 동일시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20대만 하더라도 부모와 한 지붕 아래에서 동거하면서 결국 뭐예요? 부모의 어떤 그런 부동산 가치관이 은연중에 내재화되는 거거든요. 부모의 재산이 나의 이제 경제적 배경이 되는 거죠. 약간 심리적 후광 효과인데 이제는 어때요? 내가 이제 38, 37 이제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어때요? 나도 이제 아기도 낳았던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결혼했던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부모의 세계관과 좀 어떻게 보면 분리되는 동조화보다는 오히려 비동조화 현상들이 지금의 주택 시장이 과거와는 다른 탈동조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중고 집단도 약간 바뀌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강남에 사는 부모가 내 삶의 기준점이었지만 분가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내 또래 직장인들이나 뭐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로 이제 재편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잘 보세요. 그런데 최근에 2, 3년 동안에 우리가 이제 가장 큰 흐름이 나타났던 게 뭐예요? 상급지 갈아타기죠. 그렇죠. 그거는 부모의 가치관이 그대로 내재화된 거예요. 입지 만능주의에 빠지는 거죠. 네. 무조건 어떻게 보면 블루칩을 올라타야 돼. 그래야 아버지처럼 내가 부를 일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일반화됐던 거잖아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뭐 대박이 터지면서 그래? 그러면 부동산이 아니라 다른 걸 통해서도 금융 어떻게 소득을 통해서도 내가 부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적당한 집에 내가 살면서 금융 투자를 해서 나도 어떻게 보면은 뭐 노후 대비도 하고 노후 대비도 하고 네. 돈을 벌고 싶다. 약간 영리한 어떤 그런 금융 투자 마인드들이 집을 바라보는 안목들이 좀 달라지겠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우량 지역 이제 이런 쪽으로 올라타야 내가 뭐 인플레이션 방어도 되고 그리고 내가 돈을 벌었지만 지금은 또 다른 어떤 그런 투자 소득 라인이 하나 생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실속 소비 경향도 좀 있는 것 같고 혹은 알뜰 소비 경향도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30대들의 흐름을 보면은 이 부동산에 올인했던 어떤 기성세대의 신화가 어떻게 보면 약간 금이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런 흐름들도 어느 정도 이어질지를 좀 봐야 돼요. 그렇지만 현재까지 봤을 때 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은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가치관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보다는 약간 마이웨이 하려는 그런 경향들도 지금 서울이나 경기 남부 지역에서 집값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 그러니까 내 소득과 그렇죠. 감당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적당한 집을 고르고 나머지는 뭐예요? 결국은 뭐 주식 투자나 금융자산 투자를 하겠다. 해서 돈을 불리겠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제가 30대들을 단군 이래에 가장 재무지능이 뛰어난 세대, 네. 고지능 세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은 집과 주식을 그렇게 이렇게 양분화하지 않거든요. 이 흑백 논리처럼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네. 수익률 높은 쪽으로 그쪽으로 약간 무게 중심을 두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동대문이나 성북구나 이런 광명이 오르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있긴 한데 다만 이게 대출 규제 정도 그리고 뭐 세금 외에 다른 요인 그러니까 어떤 그런 주식시장 환경의 어떤 변화 그것도 결국은 나는 더 이상 부모의 어떤 가치관을 그대로 이어받기보다는 이제는 약간 다운주의라고 그럴까요? 내 방식대로 가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도 투영되고 있다. 이렇게도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부모님 세대 때는 뭐 한국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물론 번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분들이 대단히 많고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 접근도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에서 유의미한 자산 형성은 이제 집을 최대한 좋은 거 사서 열심히 대출 갚자였는데 지금은 뭐 코인이나 뭐 주식이나 뭐 미국 주식들 뭐 대안들이 있다 보니 30대들 입장에서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게 집은 뭐 월세로 살든지 아니면 조금 그렇죠. 적당한 거 하나 사고 나머지로 굴리면서 너무 고생스럽게 집에만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분들이 많긴 하거든요. 새로운 어떤 그 인식의 변화 혹은 부동산 중독사회, 부동산 몰빵사회에서 약간 벗어나려는 어떤 그런 기미들이 보이긴 해요. 근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갈지 여부는 조금 두고 봐야 되지만 분명히 기성세대와는 좀 다른 어떤 그런 프레임이나 혹은 어떤 트렌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수익률을 따져서 더 좋은 수익률이 있는 곳으로 돈을 보내겠다는 마인드인데 이게 금융자산이 뭐 좋을 때는 뭐 급등하지만 반대로 나쁠 때도 급락하다 보면 수익률이 부동산보다 떨어지는 시기도 분명히 올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돈 많이 번 주식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언젠가 또 집이라는 거로 사서 또 자산을 또 이제 저장하는 수단으로 쓰지 그럴 수 않겠느냐. 이게 지금 약간 하반기 이슈일 것 같은데. 맞아요. 주식 시장에서 그러면 아파트 매수세로 전환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제한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는 이제는 좀 고점이니까 빼서 집 사야 되겠다라고 갈 것 같으세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용산에 집을 살려고 그랬는데
분인데 돈이 좀 있는 분이에요. 한 45억 정도 되는 분인데 이분이 주식을 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매물이 좀 싸게 나왔어요. 한 5, 6억 싸게 나왔거든요. 근데 안 사요. 왜 안 사느냐? 주가가 더 올라갈 것처럼 보이니까 지금 돈을 빼서 집 사기에는 조금 미련이 많을 걸요 아마. 그렇죠. 지금은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오르냐 이걸로만 그렇지. 물어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거예요. 돈은 이제 흐르는 물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자본이라는 것도 결국 수익률을 쫓아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건데 돈에는 칸막이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정시 자금이 일부 부동산으로 진입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자본이 갖는 유동성의 속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일부 보도는 나왔죠. 올 1월부터 4월까지 주택 취득 뭐 자금 조달 계획서 보통 내잖아요. 그때 보니까 주택 매입에 쓰인 주식 채권 매각 자금이 한 3조 7천억 정도다. 그 중에서 30대가 많이 그랬더라.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을 적극적으로 팔아서 집을 샀다는 건데 이 세대들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친화적 세대는 아니에요. 투자 친화적 세대에 더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게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동하는 걸 이걸 투기적 수요로 볼 거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1주택자라든지 다주택자가 집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대부분이 무주택 가게가 이 정시 수익을 기반으로 나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과정이라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김치나 라면이나 뭐 쌀 사는 거 같은 거잖아요. 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지난번에 한국은행의 분석에서도 무주택자는 주식 투자로 벌어들인 자본 이득의 한 70% 정도를 부동산으로 옮긴다고 그랬는데 이때는 부동산이라기보다는 뭐예요? 마이홈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경제 주체들은 합리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집단화되면 이게 이제 비합리적인 어떤 그런 과열 같은 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긴장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하고 주택 시장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금 전이가 쉽게 일어나는 어떤 특성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게 입장에서 가장 대중적인 투자 두 개는 뭐예요? 뭐 부동산, 아파트랑 주식이죠. 그렇죠. 네. 주식하고 아파트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코스피하고 서울 아파트 간의 상한 개수가 0.87 정도 나왔다는 연구도 아마 그런 두 시장의 연결고리를 이제 뒷받침하는 건데 근데 저도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심리학 쪽에 이제 공부를 좀 하니까 왜 그러면은 주식에서 번 돈을 부동산으로 이렇게 유입하려고 그럴까? 아까 그 말씀하셨죠. 뭐 세이빙이나 저장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이제 자산 굳히기라고도 표현해요. 근데 이제 행동 경제학에 보면 그 심적 회계라고 있어요. 멘탈 어카운팅을 보면은 사람들이요 자산에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꼬리를 붙인다는 거예요. 라벨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주식에는 언제든지 사라질지 모르는 불안한 돈, 그렇죠. 그런 꼬리표를 주택은 일종의 안전자산, 뭐 반드시 안전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휘발성이 큰 변동폭은 좀 적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휘발성이 강한 주식보다는 그래도 이제 바이 자산이니까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상대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주식으로 번 돈을 부동산으로 어떤 세이빙, 저장하려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데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크다, 다 올랐다 그런 판단이 들면은 주식은 기본적으로 고변동성이죠. 근데 이게 저변동성 자산인 주택으로 이제 옮기려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 이런 자금 그러면은 이동을 완전한 이탈로 볼 거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거는 비중 조절이나 일부 이동으로 봐야 된다. 왜? 지금 투자 대기 자금이 고객 예탁금이죠. 이거 안 줄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 돈이 안 빠져나간다는 건데, 그리고 이게 내 집을 일단 장만하고 나면 어때요? 안전판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는 또 어때요? 또 주식하고 또 있죠. 주식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시장을 일방적으로 보기보다는 시소처럼 서로 자금을 주고받는 순환 개념으로 저는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이게 주식시장에서 번 돈이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전혀 좀 막지는 못할 것 같은데, 다만 우리가 이제 좀 더 부동산보다는 주식시장에 좀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뭐 경제 성장이나 뭐 선순환 효과로 봤을 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세제택이라든지 뭐 주주 환원 정책 이런 게 좀 더 높아져서 금융 자산에 대한 매력도, 신뢰도 이런 게 좀 더 키워진다면은 뭐 굳이 부동산으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좀 더 주식시장에 메리트를 좀 주는 방향이 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우려했던 극단적인 쏠림 현상까지는 안 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출 규제가 가장 강력한 소위 말하는 이제 강남 3구 지역들은 대출 2억밖에 안 나오니까 사실상 이제 현금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현금 막 30억 넣어서 집값 오르는 것 대비 그 30억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면 더 많이 버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강남이 좀 침체된 것도 그 돈이면 그냥 주식 산다라는 생각들을 하실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주식시장이 이렇게 좀 성장하고 좀 이렇게 훨씬 좀 안정화되는 시장으로 바뀐다면은 과거처럼 이 강남 3구에 대한 약간 불패 신화 그리고 이제 무조건 얼마든 내가 살 수 있을 때 산다 이런 사회의 기조가 조금 바뀔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근시안적 편견으로부터 좀 벗어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유행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이제 변덕이라고 해서 패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트렌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라면. 트렌드는 5년에서 한 10년 정도 가는 일정한 흐름을 말하는 건데 지금의 이게 패드든 아니면은 패션 아까 말씀드린 유행이든 이게 과연 가라면 트렌드로 바뀔 거냐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주고 봐야 돼요. 최근에 제가 이발소에 가가지고 네. 그 이발사 분이 또 오만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고객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45억을 이또 하필 또 45억이네. 45억을 가지고 강남 아파트를 살려다가 그럴 바에야 차라리 삼성전자 사자. 그래서 이걸 주당 12만 원에 샀다는 거예요. 샀어요. 네. 지금 어떻게 됐겠어 그거. 그럼 지금 100억 됐네요. 100억 넘은 거죠. 근데 그분이 중간에 팔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불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바로미터 기준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보통 지난번에 한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부의 불평등의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주거용 부동산이 한 7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지금의 부의 기준은 뭐예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몇 주 갖고 있냐는 부분이죠. 2, 3년 전에 뭐였어요? 비트코인이었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부의 어떤 판단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갈지 부분은 저도 장담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뭐 그렇게 미래를 바라보는 예언자는 아니니까요. 다만 제 생각에는 이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똘똘한 한 채는 올해하고 내년은 잊어라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는데 정부가 어쨌든 간에 7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보유세하고 아니면 고가 1주택자 장토공제 축소 여러 가지 그런 대책들이 이제 나올 거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세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게 결국은 뭐 비싼 집을 갖고 있거나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아마 강남이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거로 보인다. 그렇다면은 올해 내년은 똘똘한 한 채 흐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주춤해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이라고 일부 코어 디스카운트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네. 중심부 약세 현상이 저는 오히려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장기로 바라본다면은 저는 똘똘한 한 채 흐름은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 첫 번째로는 자산 포트폴리오의 변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집을 여러 채 샀지만 지금은 집 한 채 사고 나머지는 주식하는 시대잖아요. 그죠? 네.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은 자산을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예적금하고 그다음에 뭐 가장 대중적인 게 뭐였어요? 주택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여윳돈을 가지고 대부분이 집을 하나 더 사는 구조였지만 지금은 서울이나 경기도 남부 지역 같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이게 집 하나 더 사면 취득세만 8%고 취득세부터. 양도세도 뭐 거의 엄청나게 많고 보유세도 커지기 때문에 지금은 집을 두 채 사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집을 한 채 사는 시대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왕이면 좋은 거 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MZ 세대들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MZ 세대들은 타임 푸어 세대라고 그래요. 타임 파버티 세대, 시간 빈곤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심에 살아야 내일 아침에 나도 본부장한테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도심 지역이 대체적으로 이제 블루칩 지역이고 어떻게 보면 똘똘한 한 채의 어떤 상징 개념이 있기 때문에 MZ 세대들의 어떤 주거 트렌드를 보더라도 이 흐름은 장기 트렌드로는 그렇게 흔들림이 없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다만 지금은 이런 게 있죠. 단기로는 걔가 절대로 정부를 못 이긴다고 그랬죠. 그런 측면에서 단기는 올해하고 내년을 본다면은 그래서 자꾸 제가 올해 내년에 상급지 갈아타기 함부로 하지 마시라는 이유를 드리는 것도 뭐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KB국민은행의 박원갑 위원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을 이벤트들이 있다. 그러니까 조금 서두르지 말라.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 네. 그 이벤트 중에 가장 큰 게 지금 계속 공언하고 지금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게 이제 7월 세법 개정안 때 네. 뭔가 나온다. 뭐 이런 느낌을 지금 계속 주고 있거든요. 이번에 좀 어떤 정책들이 좀 나올지 그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완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금이 아마 지금보다 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방향성은 중저가보다는 고가. 그리고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분들보다 다주택. 그다음에 특히 이제 임대사업자들 이런 분들이 아마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매물 이벤트, 그러니까 올해 매물 3파동이 나타날 거다고 제가 얘기를 네. 했죠. 근데 아직까지 저는 그걸 지금까지 맞았기 때문에 아마 저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건데 1파동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주로 이게 이제 강남이나 한강벨트, 마용성 같은 이 지역 중심으로 말씀을 네. 드리는 거예요. 근데 1차는 뭐 지난 3, 4월에 양도세, 특히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핫세일 매물 시즌이 한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7월 세법 개정안을 보고 일부 매물을 내놓을 겁니다. 주로 고령자들, 고가 1주택자들, 그다음에 상경 투자했던 분들 중심으로 일부 좀 매물이 저는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시행은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매물을 유도해서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게 아마 정부의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은 내년부터 일부 시행하기 있을 겁니다. 연말에 한번 나오는 거. 이제 네. 5등 곁에 쌀지는 몰라요. 다만 지금 7월 세법 개정안이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7월 말이 돼야 되니까 뭐 아직 한 달, 뭐 이 방송이 네. 아마 7월 초쯤 나올 건데 한 달은 남았죠.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번에 그냥 저는 뭐 고가 1주택자 뭐 양도세 장특 공제를 이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죠. 이거를 이제 장기 거주 특별 공제로 바꾸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죠. 뭐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까지 매물은 많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리고 이제 지금 청와대 정책실장께서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보유세 부분도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유세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면은 좀 매물 출회가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이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시장을 바라보고 정책을 바라볼 때 절대로 감정을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감정을 안 넣잖아요. 감정을 박제해서 보셔야 돼. 그래야 냉철한 의사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선장은 바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나의 목적이 어디냐? 그렇죠. 왜 바다하고 싸워요? 나는 부산에서 저 뭐고 암스테르담까지 가는 항해사인데 선장인데 왜 바다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냉철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제 생각에는 아마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줄 거기 때문에 특히 고가 1주택자분들 과연 팔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을 의사결정하실 때 물론 일부 지금 3월달부터 파신 분들이 많아요. 주변에 많은데 7월 세법 개정안 보고 판단하셔도 뭐 그렇게까지 늦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최종 뚜껑을 열어보고 결정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번에 그 매매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는 보유세가 얼마나 급격하게 늘 것인가. 그게 이제 핵심일 것 같은데. 맞아요. 조금 늘긴 한다 정도면은 그 정도면 내가 버티겠다고 하실 거라서 오히려 정부가 이번에 보유세를 좀 강력하게 올린다라고 보이세요? 아니면 그건 또 이제 1주택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강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또 의문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뭐 어차피 지금은 관측에 불과한 거라고 보고요. 지금 보유세는 이제 현재까지 이제 언론 뭐 저도 뭐 그렇게 뭐 직통하는 관계도 아니고 어차피 저도 관찰자 정도인데 다만 이제 합리적인 관찰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감정을 안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보유세 부분은 이제 얘기로는 두 가지 정도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공정가액 뭐 비율 요거 상향 이거 두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세의 평균이 한 69% 정도 반영하고 보통 이제 공정가액 비율이 일종의 할인율이죠. 그렇죠. 그렇죠. 일단 깎아주는 거예요. 종부세 보통 매길 때 과세표준 보통 산출할 때 적용하는 건데 1주택자가 한 60%잖아요. 그러면 이거 두 개 합쳐보면 가표가 시세의 한 41% 정도인데 만약에 세율을 직접 올리지 않더라도 이게 공시가격이나 공정가액을 현실화하면 증시효과가 있죠.
그래서 두 방안 모두 시행령이에요. 시행령 개정만으로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법을 굳이 바꾸지 않더라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현재는 이게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그러면은 이른바 캐시 푸어다. 그러니까 뭐 덜렁 소득이 뭐 없어요. 아파트 하나 60억짜리 갖고 있는데 아니면은 뭐 내가 뭐 여윳돈이 뭐 1억밖에 없다. 그러면 뭐 보유세 한 대분 내고 나면은 이게 쓸 돈이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는 어지간하면은 좀 처분적으로 하셔서 주거 다운사이징을 하시는 것들이 아마 좀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캐시프로가 아니라 뭐 나는 50억짜리 아파트 하나 갖고 있는데 현금이 뭐 가령 뭐 7, 80억 된다. 그럼 뭐 굳이 팔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입장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캐시를 내가 보유한 사람이냐 아니냐 따라 가지고 좀 더 가져갈 거냐 아니면은 좀 매도를 할 거냐 아마 결정하시면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 현금 흐름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현금 흐름이 아무래도 이제 30대, 40대, 50대가 많고 60대, 70대 분들은 자산은 많아도 현금 흐름이 안 좋은데 지금 보유세 인상, 뭐 장특공, 뭐 강화, 뭐 이런 쪽이 결국에는 고령 자산가들을 타겟으로 집을 좀 파시라라는 해석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그걸 결국에 30, 40 세대 뭐 이쪽에서 받아줄 수 있냐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세대 교체가 될까요? 어차피 세대 교체죠, 그거는. 세대 교체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뭐 집이 수출이 돼요? 뭐 삼성전자야 수출이 되지만 반도체야 수출이 되지만 집은 수출이 안 되잖아요. 네. 어차피 이거는 로컬에서 어떻게 보면 다 소화되는 물량인데 그렇게 되면은 집값이 약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싼 가격에 세대 교체가 되는 게 아니라 뭐 좀 싼 가격에 뭐 세대 교체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매물이 그거는 쏟아질 때에 아마 훨씬 더 할인이 많이 되는 구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과연 이제 1주택자들이 어느 정도 매물을 내놓을 거냐 하는 게 이제 저는 관건이라고 보는데 네. 1주택자들이 과거에보다는 아마 보유세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늙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양도세 중과 그게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도 했잖아요. 네. 2017년 8.2 대책 때 그때도 양도세 중과를 했고 이제 요번에도 5월 달에 했잖아요. 2017년 8월 당시에 우리나라의 65세 인구 비율이 고령 인구 비율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14%였어요. 지금 지난 2월 달 기준으로 보니까 21.5%까지 왔어요. 우리나라는 1년에 어떻게 보면 한 0.7% 혹은 0.8% 포인트까지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렇게 말해서 1년에 우리나라가 고령자, 그러니까 이른바 요새 뭐라고 그래요? 65세 분들을 지공선사라고 그러잖아요. 지하철 공짜. 네. 예, 지공선사 비율이 거의 1%씩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 얘기는 내가 갖고 있는 게 없다는 거야. 내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소득이 없다는 거잖아요. 점점 버틸 여력이 없기 때문에 보유세 효과가 세질 그러니까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주력 세대들이 그때는 아마 50대 후반이나 뭐 60대 초반이나 요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네. 캐시플로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놓을 수 버텼는데.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이제 주력 세대들이 거의 반백수기 때문에 과거보다 보유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 민감도 이게 더 저는 높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남에서 매물이 좀 더 저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근데 지금 얘기가 그 보면은 팔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분들은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대출이 별로 없고 이제 자산은 이제 순자산들을 높으시니 월세나 전세를 주고 자기가 잠깐 피신해 있겠다라는 얘기로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두 집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생각이 서로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그다음 매물이 어째 한꺼번에 다 나오면 우리나라 망해요. 그런데 이런 거죠. 어차피 거래는 많지 않아요. 재고 대비해서 우리나라 뭐 비율이 네. 많아봐야 뭐 지금 한 3% 정도 혹은 4%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전체 거래 회전율이. 그런데 이제 매물이 있잖아요. 조금
그 싸게만 나와도 여기에 다른 시세에 영향을 주는 구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아마 저는 보유세라는 부분이 없었다면은 저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로 예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고가 1주택자들의 어떤 그런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장기 구주 특별공제로 만약에 바꾼다고 했었을 때는 일부 아마 고령자를 중심으로 이번 기회에 아마 주거 다운사이징을 하려는 분들이 아마 제법 나타날 거로 봤는데 매물이 나오긴 나오는데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봤어요, 저는. 네. 왜냐하면은 어차피 내 집이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소유와 거주를 분리해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럼 내 집에 들어가 버리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집이 여러 채 있을 때는 이 여분의 주택은 그냥 뭐 처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집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 그리고 지금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주택 중에서 최근에 이제 한번 붐이 불었던 게 상경 투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산에서 만약에 서울에 상경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이 그럼 무주택자들이 있겠어요? 거의 집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 자식들이 거의 서울에서 대학 다니거나 직장을 잡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그러면은 장특공제가 불리해지기 전에 만약에 팔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올해 안에는 팔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산 집을 먼저 팔아야 돼. 그러겠죠. 그 쉽지 않죠, 그게. 그래서 그건 아마 자식한테 아마 정려 쪽으로 많이 돌았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장특공제 축소는 분명히 매물이 나오는 효과는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거로 봤단 말이에요, 제가 그것만.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보유세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고령자들이 생각보다 보유세 민감 세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물이 좀 더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다주택자는 아마 그거겠죠, 그죠? 잘 아시다시피 뭐 임대 사업자 아마 그 매물이 아마 이번에 7월 세법계 장에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지금 아파트는 8년 임대하면 언제 팔아도 지금 뭐 장특공제 50%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2년 안에 팔아라, 그래 혜택 주겠다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오는 게 착착착 타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매물이 좀 나오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강남에도 임대사업 등록하는 사람 있죠. 엄마 아파트 했거든 옛날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면 매물이 좀 더 나온다고 보고 어떤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라면은 지금 장기 보유가 이제 장기 거주 특별공제로 바꾸면서 그러면 이제 고령의 이제 그 소유자분들은 내가 이제 여기서 들어가서 살아서 10년 채우는 게 쉽지 않은 나이인데 뭐 이런 생각도 있는 와중에 보유세도 상당히 높여야지만 이게 작동하겠네요. 보유세를 엄청 높여서 그렇죠. 아우 저기 들어가서 막 7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럴 거면 그냥 이번에 정리하자. 이 정도 보유세를 내가 7년을 내고 버틸 자신이 없다. 막 이런 느낌이 나게 해야겠네요. 장특공제 플러스 알파 양념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보유세까지. 보유세 부분이. 네. 지금 이 고령자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보유세에 민감해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백수기 때문에 훨씬 더 민감하다 이렇게 어쨌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좀 세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보유세 인상이 상당히 좀 약간 공포감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쨌든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할 때에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그 부분은 저는 보유세로 읽었거든요. 제가 행간을. 그래서 아마 문재인 정부 때처럼 그렇게 세지는 않을 거예요. 세지는 않더라도 그 사이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아마 가뜩이나 현금이 없는 세대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좀 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뚜껑도 열어보지 않고 여러 가지 담론을 하는 것은 사실상 비현실적인데 생각보다 아마 제 생각에는 좀 고강도 가능성도 저는 열어놓고 있어요. 제가 우려하는 거는 예상보다 너무 약하게 나오면 예를 들어 97 대책 그 공급 대책 나오고 나서 야 이거 공급 대책인데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다 해서 그때부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집을 사러 갔거든요. 똑같이 이번에 7월 세제 개편안이 맞아요. 공포감이 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7월 개편안 나오고 집 사자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약하게 나오면 빨리 사야겠다라고 또 바뀔 수가 있으니 정부가 이걸 모르겠냐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강하게 하지 않겠냐. 지금 왜냐면은 집값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온화한 약간 마일드한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 강남은 오르지 않지만 이게 나머지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좀 이렇게 들리는 걸 종합해 보면은 이게 보유세 처방이 모르겠어요. 고통스러울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겠다. 뭐 저런
이런 이제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요즘 그 뉴스 기사들 보니까 내부에서도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좀 방향을 확정하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 좀 세금을 좀 강하게 하자고 얘기도 나오면서 한켠에서는 또 그것도 확정된 거 아니다 정도로 하는 거 보면은 지금은 그냥 우선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한 달 정도만 지켜보면은 충분히 아마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조급해하고 너무 성질이 급해요. 그 대책 나오고 나서 세법 개정안 아마 그 나오고 나서도 충분히 어쨌든 움직일 수도 있고 만약에 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7월 세법 개정안 처방이 좀 약하다. 그럼 다른 처방이 같이 들어갈 거예요. 대출 처방이 같이 들어갈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네, 그렇게 아마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부의 목표는 결국은 뭐 시장 안정이기 때문에 뭐 시장 안정을 뭐 위해서라면은 어쨌든 여러 가지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보유세를 담은 7월 세법 개정안이 생각보다 지난 한 3, 4월에 시작했던 거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방선거 끝나면서 약간 완화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또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발언을 좀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은 조금보다 지방선거 끝났을 때 그때 톤보다는 조금 더 세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조금은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 같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 때처럼 그렇게 강하게 되려면은 올해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안 잡혀? 그러면 내년, 이렇게 내후년 이런 식으로 아마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이는 쪽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부가 시장을 죽이는 게 그거 어떻게 보면은 그 뭐 목표는 또 아니거든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B국민은행의 박원갑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핵심은 사실 뭐 집값도 집값이지만 지금 뭐 전세 대란, 뭐 월세 대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 주거 안정성이 너무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매매는 뭐 올라가면 좀 기분 나쁘고 그만이지만 전월세가 올라가면 이제 가족들 데리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지금 매물 자체가 없어서 문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지금 전세 시장 뭐 어떻게 봐야 되는? 저는 옛날에 이런 표현 됐어요. 전세는 라면이자 김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생필품이잖아요. 최후의 보루 같은 느낌이네요. 약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지금 현장을 가보면은 전세 가격은 뭐 그렇게까지 단기간에 보면 올랐다고 보는데 통계로 보면 오른 게 없어요. 그거보다 매물 실종이 문제인데 저희들이 이제 5월 통계가 가장 업데이트된 통계잖아요. 그런데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가 103.1인데 2022년 7월이 고점입니다. 그때 대비해서 한 1.6% 떨어졌어요. 수도권은 지금 고점 대비 한 6.7% 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 5개 광역시는 11.1% 정도 떨어졌고 여전히 고점 회복까지는 거리가 있죠. 그러면은 지금 통계를 본다면은 전고점을 향한 완만한 회복 과정으로 보는데 현장에서는 그런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죠. 아실 통계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지난해 이맘때에 비해서 한 21% 정도 줄었어요. 그럼 왜 이렇게 가면 전세 매물이 줄었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뭐 세입자들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늘었죠. 한 2년 동안에 서울 아파트 전세가 한 11% 정도 올랐어요. 수도권 한 8% 정도 오르고. 그럼 뭐예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5% 올려주고 계속 사는 게 좋죠. 개인은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11% 올려줄 바에 5% 올려주는 근데 게 그 집단화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매물이 줄은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세 유통 매물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뭐 지금 대출 받거나 아니면 이제 토지 지역에서는 이제 실거주 의무 요건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매물이 안 나오는 건데 과연 그러면은 지금 전세 시장을 볼 때 매물을 볼래 시세를 볼래 저는 오히려 매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시세 통계는 오히려 후행적 지표에 더 가깝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세만 보면은 지금 백미러만 보고 운전하는 꼴이 될 수 있어서 지금은 오히려 매물 실종이 낳는 여러 가지 휘발성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좀 굉장히 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결국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매물이 안 나왔지만 그만큼 전세 수요도 한 칸이 사라진 거니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서 또 없어진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매물이 21%가 급감했다라는 것만 보기에는 갱신권 쓴 사람도 어쨌든 서로 상호 계약을 해버린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아주 심각한 건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되는 건지. 아니요, 그거는 지금은 전세 매물이 없어서 아예 집을 사는 사람도 있는 것도 보면은 그렇게 모든 걸 그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생각보다 심각한 거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 매물 감소가 그럼 가격의 급등, 폭등을 일으키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의 안정성을 띠기 위해서는 이 매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촘촘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하면은 옛날에 뭐 거래 동결 효과 혹은 매물 잠김 효과에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그 뭐 논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매물이 촘촘하게 있으면 있잖아요. 하나 팔리면은 뭐 전세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르겠어요. 뭐 잘해봐야 그렇죠. 한 옆에도 있으니까. 300만 원, 뭐 400만 원, 뭐 아니면 뭐 100만 원 오르는 건데 이게 매물이 없어버리면은 계단식으로 올라버리는 그런 특성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집을 사버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과연 지금 뭐 전세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는 뭐 월세화의 어떤 과정의 어떤 후폭풍이나 뭐 아니면은 그런 소용돌이 와중일 수도 있죠. 와중일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전세가 없어지다 보니까 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좀 많이 좀 긴장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전세가 월세로 대체되는 이 과도기전 이런 혼란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패스트푸드형 주택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네. 빨리 지을 수 있는 거 그리고 MZ세대 주거 코드가 맞아요. 예, 왜냐하면 역세권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 아파트하고 닮았잖아요. 그래서 밑에 헬스장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이제 공급을 한다고 지난번 국토부에서 두 분이나 이제 어떻게 방안들을 내놓았는데 뭐 그거는 일단 저는 잘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서민들의 주거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어쨌든 정부가 좀 각도의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있습니다. 지금 월세는 통계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전세는 지금 통계에 안 잡히는 게 매물이 아예 없어서 그런 것이고 월세는 좀 올라간다. 월세도 당연히 올라가죠. 근데 문제는 최근에 통계를 보면은 전세보다 월세가 더 많이 오르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런데 이게 지역을 좀 구분해서 보셔야 돼. 이른바 이제 전세 도미노 현상 혹은 전세가 오르면서 매매를 자극하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중저가 주택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강남은 어떻게 보면은 떨어져 있죠. 근데 이 이제 최근에 이제 전세 시장에 두드러진 특징이 매매 전세 월세가 이제 일제히 이제 강세를 띠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가 거의 강북이라는 거예요. 이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네. 저희들이 KB 시세를 보면은 확실히 그래요. 그러니까 5월까지 강북 14개 구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4.6% 정도 올랐고 강남 11개구는 2.6%, 뭐 특히 이제 전세까지 많이 오르는데 강북구 같은데 7.5%, 뭐 성북구 6.1%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전세 시장 불안은 월세로 이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강북 14개 구의 월세 상승률은 한 4.5, 강남 11개구는 2.8%.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매매 가격도 그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그래서 전세 월세 매매로 이어지는 이런 연쇄 반응이 주택 시장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세나 매매나 월세나 서로 독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는 이건 이제 턴테이킹이라고 그 심리학자 김정훈 교수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세하고 매매는 행제지간이고요. 그다음에 월세하고 매매는 팔촌지간이에요. 우리나라의 전세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물세는 전세를 거쳐서 시세가 반영이 되는 네.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제 강북의 어떤 주거 시장의 불안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 주거 서비스의 어떤 공급과 소비라는 어떤 생태계를 유지하는 공생 파트너 성격이 강하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건 없습니다. 서로 이게 대먹임이라고 그러는데 피드백의 연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불안하더라도 매매로 이어지지 못해요. 아니 지금 뭐 강남에 전세 많이 해봐야 새 아파트 해봐야 비싸봐야 20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낮으니까. 그렇죠. 전세가율이 낮지. 그러니까 뭐 내가 집 살려면 뭐 20억, 30억 돈이 어디 있어요. 왜냐면 이게 엄두를 못 내는데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역이거나 아니면은 중저가 지역에서는 이게 전세 시장 불안이 매매 시장으로 고스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KB 조사를 보니까 강북 14개 구의 아파트 전세가 비율이 54%, 강남은 한 46.5%예요. 근데 강남 3개구 있잖아요. 이런 데들은 지금 한 수초구는 약간 다른데 강남구하고 송파구 같은 경우는 한 38% 정도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시장하고 어떻게 보면 매매 시장 간에 약간 괴리나 이런 현상들이 강남에 나타나지만 강북은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맞돌아가는 어떤 그런 어떤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은 투자 시장이니까 따로 놀겠지만 그리고 비강남은 실거주 목적이 강하다 보니까 매매와 임대차가 적극적이고 민감하게 움직이는 어떤 특성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북의 시장은 이거 어떻게 보면은 매매나 전세나 월세가 하나의 거대한 동행 관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전월 시장이 불안해지면 매매 시장 안정을 장담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매매 시장 안정이 안 되면 전월 시장이 안정 안 되는 이른바 주거 안정과 시장 안정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강남만 지금 어떻게 보면 전세값이 오른다면 그거야 뭐 별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론 그 심각한 문제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파장력이라 할까요? 이게 크지는 않다. 그렇지만 비강남 쪽은 전세값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서로 이게 유기체처럼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전월 시장 안정에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전월세 살고 계신 분들이 이 전세 뭐 월세 대란이 온다고 하고 뭐 이미 겪고 있는 지역들도 있다 보니까 그럼 우리는 언제 이게 좀 해소가 되느냐? 그게 좀 단기적으로 해소가 될 것 같으면 집을 안 사고 버텨보겠는데 뭐 몇 년이 걸린다고 하면은 그럼 난 뭐 지금은 집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라도 위원님이 보시기에 이게 단기적으로 해소가 가능한 문제인지 장기적 구조적 이 어떤 뭐 해소가 안 되면 계속 이게 이어지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이게 전세에서 월세로 가는 것은 구조적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월세는 이제 안전하긴 한데 더 고비용 구조. 내 월급에서 적어도 지출하는 금액이 크다는 거죠. 우리나라 2024년 주거 실태 조사 보니까 수도권에 산 자기 월급의 한 18% 정도? 이 네. 정도 20%나는 채 안 돼요. 근데 이제 외국에 보니까 유럽 같은 데는 뭐 심지어 자기 월급보다 월세를 더 많이 내더만요. 뭐 그렇게 아마 안 간다는 보장이 없죠. 참 어려워 이게 전월세 문제는. 이게 매매는 거칠게 말해서 세금하고 대출하고 동원해서 억누르면 되지만 이 전세는 실수요잖아요. 이거는 네. 뭐 투기도 아니잖아.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분을 하시더라고. 전세 대책은 이게 고등수학이다. 이건 5차원 방정식이 되는 거 쉽지는 않은 건데 다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전세는 당장의 수급을 반영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매매는 현재부터 미래까지 전체 수급을 반영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월시장은 가장 정직하고 솔직한 시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주택 뭐 보급률이 뭐 102%뭐 네.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 보급률이 지금 93.9% 100% 안 되잖아요. 지금 수도권도 안 되고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의 그 OECD 주요국하고 이제 보통 주택이 어느 정도 이제 많은지 적은지를 비교할 때 1000명당 주택 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OECD 주요국이 아마 468채 정도, EU 평균이 한 517채 정도인데 대부분이 지금 뭐 영국이나 미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500채를 넘어서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1000명당 2024년 기준으로 한 443채, 수도권 한 407채 정도인데 OECD 평균에 좀 미달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한 1000명당 한 500채 수준까지는 좀 더 공급이 돼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지금보다 꽤 많이 지어야 되는 거죠. 더 많이 지어야 돼요. 특히 1000명당 100채를 지어야 돼요. 지금 그 또 뭐가 문제냐면 우리나라에 가구 수가 또 계속 늘어나잖아요. 네. 근데 이혼하는 분이 이렇게 많아도 이혼하면 자꾸 집이 더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주면 모를까 계속 떨어져서 살고 계속 신혼부부 생기고 이혼하고 뭐 그 이러니까. 합가가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근데 요즘에 트렌드는 합가가 아니라 그냥 결혼을 안 해도 그냥 독립하고 막 이러는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뭐 많으니 20살 되면 내보내라며요. 어쨌든 그러면은 그런 집을 훨씬 많이 지어야 된다. 더 지어야 돼 지금. 아, 근데 특히 중요한 게 주택 보급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금 아파트 보급률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MZ 세대들이 지금 부동산을 아파트하고 동일시하고 특히 아파트 아니면 결혼도 안 하겠다는 어떤 그런 아파트 편식 세대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는 아파트 아니면은 아파트하고 좀 닮은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세대 다가구보다는 오히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걸 좀 많이 커버를 한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아파트 대용은 될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전세 만기가 곧 다가오는 분들이 지금 공포감이 좀 많은데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요즘에 이제 실거주를 하라는 정책들이 많다 보니 이제 매수자들이 막 실거주로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이라도 집 사야 되느냐? 대출은 안 나오는데 어떡하냐? 이런 고민들이 많단 자, 말입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제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무조건 비강남도 세법 개정안 보고 판단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장특공제 부분하고 보유세 부분은 그렇게 세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세지는 네. 않은데 지금 임대 사업자 매물이 일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의사결정해야 돼. 뭐 어차피 한 달 기다리는 거잖아요. 네. 보고 판단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고점 대비 가격 메리트를 보고 판단하셔야 돼. 전국 방송을 듣지 말고 독립 방송을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주로 한강벨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강남, 마용성 그다음에 뭐 경기도에서는 뭐 요새 뭐 평촌, 광명, 과천 그다음에 뭐 성남 이런 데 있잖아요. 뭐 네. 용인 수지 그다음에 뭐 동탄 이런 데들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진짜 강신장 아니면 의사결정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그건 조심하셔야 돼. 네. 특히 거기는 3종 규제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저는 100%라고 봅니다. 위험해요. 특히 지금 동탄 아파트 33평이 지금 22억에서 23억 사이더만요. 네. 그거요 왕십리 우타운보다 조금 싼 거예요. 판교 동생 광교보다 비싸다니까. 광교가 19억이에요. 네. 너무 저는 토우제 뭐 대상이 아니라는 비기준적이니까. 그러니까 비허가 프리미엄 일부 작동한 거고 뭐 교통 호재 뭐 서세권 뭐 네. 셔틀버스 이런 게 있는데 너무 저는 좀 단기 과열이다. 예, 실체보다 서사 이른바 이제 내러티브가 좀 더 앞서 달려가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저는 경기 남부 지역은 진짜 판단 잘 하셔야 돼.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주라고 봐요 저는. 네. 그렇지만 아무리 성장주 좋다 하더라도 비싸게 사면은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어쨌든 호가대로 사시는 거는 개인적으로 반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저는 경기 북부라든지 인천 쪽 이런 데들은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을래도 못 지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역별로 보니까 인천이요 고점 대비 이제 구별로 보면은 한 마이너스 17%에서 25%까지 떨어져 있어요. 네. 그다음에 고양, 그다음에 남양주, 파주, 김포 이런 게 다 고점에서 마이너스 20% 정도 된다고 보는데 뭐 이런 데들은 저는 뭐 사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거 뭐 특별하게 뭐 그건 뭐 많이 따져야 되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주식이든 부동산에서 가장 잘하는 것은 매입가를 낮추는 거죠. 나의 리스크를 해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싸게 사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이 경기 북부나 인천 쪽이 이제 기본적으로 업무지구 벨트가 없다 보니까 이런 어떤 현상들이 있긴 한데 뭐 집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뭐 저는 오히려 사도 되는데 나머지 지역 이런 데들 진짜 저는 좀 조심하라는 거예요. 분당, 뭐 과천, 뭐 그다음에 뭐 한강 벨트 이런 데들은 저는 상급지 갈아타기 그 동안에 많이 했죠. 저는 지금은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크다. 이게 만약에 집값이 안 올랐으면은 뭐 해도 괜찮겠지만 지금 분당 같은 경우 고점 대비 지금 31% 올랐고 과천 23%, 그다음에 용산구 20%, 그다음에 서초구 20%, 뭐 강남구 25%, 송파구 21%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더 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네. 조금은 제 생각에 충분히 싸게 나올 수 있는 매물이 좀 있을 것 같다. 다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상급지 갈아타기가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보면은 사는 매물이 시세보다 좀 싸야 돼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아까 삼파동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7월 세법 개정안에 8월이나 9월쯤 아마 시세는 별로 안 빠질 거예요. 올해는 시세보다 매물을 보셔야 되거든요. 가격의 변화가 가장 민감한 게 시세가 아닙니다. 시세는 후행적인 거예요. 그래서 좀 매물 중심으로 올해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 그런 이제 말씀을 자꾸 이제 드리는 거죠. 아직 고점 대비 20, 30% 빠져 있는 지역들도 많은데 고점 대비 20, 30% 오른 데들이 저평가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내가 꼭 필요하면 살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떨어지더라도 각오는 하고 뭐 2, 들어가라. 3억 떨어져도 관계없어요. 뭐 우리는 뭐 실수요직이니까 뭐 우리는 부부싸움 안 해요. 뭐 누구 탓 안 해요. 사세요. 근데 말은 다 그렇게 하지만 근데 막상 떨어지면 또 쏘가리를 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제 생각에는 조금은 상급지 갈아타기를 제가 자꾸 이제 경계를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남하고 그다음에 송파하고 그다음에 용산구의 전세가 비율이
전세율이 지금 38%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서울이 평균이 지금 50% 정도인데 전세값은 건물값이에요. 그죠? 옛날에 재건축 대상이 많았을 때는 전세가 비율이 낮아도 인정했어요. 옛날에 뭐 30%대 많았죠. 지금 압구정 가면은 한 20% 정도 되죠. 근데 그 사이에 잠실하고 개포하고 이런 데 새 아파트가 엄청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비율이 38% 근처에 떨어져 있다는 것은 사용 가치인 전세 가격보다 교환 가치인 매매 가격이 좀 약간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추론을 하는 거예요. 왜냐? 사는 사람 입장에서 네. 어차피 그건 버블인지 아닌지 약간 저는 서사적 버블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강남이 좋은 거 몰라요? 한강변에서 누가 좋은 거 모르냐고요. 입지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세가 비율만 봤을 때는 우리의 어떤 그런 담론 그러니까 이런 내러티브, 이 서사가 실체보다 약간 앞서가는 어떤 느낌이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SNS의 어떤 특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남 불패야. 그죠? 입지가 깡패지, 당연히. 그죠? 강남은 주거 프리미엄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요새는 옥수동이나 금호동이나 가야 애 키운다는 얘기가 그게 이제 회자가 되는 거예요. 네. SNS를 통해서 이게 정보가 대먹임이 되면은 그게 일반론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있는 내러티브가 어떻게 보면 가격을 어떻게 보면 결정하는 상당한 어떤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당신이 그러면은 강남이건 버블이 꺼진다는 거냐? 아니요. 그렇게는 안 봐요. 왜냐하면은 버블은 이게 약간 언론 용어입니다. 학술적으로 그렇게 검증하기 어려워요. 대부분 사후적으로 뭐 드러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버블이라는 게 만약에 붕괴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해소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붕괴되는 건 일본식 버블 붕괴 아시죠? 뭐 그런 역사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희귀한 어떤 이벤트 같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해소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개구리 눈 버블이라고 그래요. 프로그 아이 버블이라고 그래요. 혹은 맥주 거품. 비어 폼 같은 건데 서서 해소되는 어떤 과정이 저는 있다고 봐요. 횡보를 하는 시간이 좀 있을 것이다. 그렇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강남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위축되어 있는 모습들이 뭐 세제 개편안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저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는 서사에 의해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수자들 다 알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안 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주택자, 특히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장기 거주 특별 공제로 바꾸면은 지금 내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지금 서울에서 지금 전세 놓고 전세 사는 사람이 한 80만 가구 정도 된다는데 그러면은 강남의 전세 수요가 어떻게 보면은 더 많아지는 꼴이 되죠. 공급이 안 될 거잖아요. 네네. 그럼 전세가 오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버블이 약간 또 해소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죠. 전세가율이 역으로 오르면서. 근데 그렇게까지는 전세가 비율이 강북처럼 크게 오르지는 못할 것 같아요. 뭐 지금 강남에 뭐 15억에서 20억 뭐 주고 어떻게 전세 들어가요? 대부분 월세로 가는 거죠. 강남은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만약에 축소하게 되면은 아마 월세 완상들이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은 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급지 갈아타기는 진짜 내가 나온 매물 있잖아요. 그게 싸지 않은 이상은 조금은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좀 더 이것저것 고민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원갑 위원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 이제 상급지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인기 지역이고 인기 지역들은 지금 어김없이 많이 올랐는데 반대로 지금 안 오른 데들은 인기가 없는 지역이라고 봐도 되겠죠. 현재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인기가 별로 없는 지역이 좀 덜 올랐던 경향이 있으니 왜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느냐. 과거에는 거기도 엄청 급등하던 지역들인데 지금은 조용하잖아요. 비동저하 말씀이죠. 네, 그 이유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게 제 생각에는 지금 30대들이 이제 시장의 가장 큰 이제 수요축인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맞벌이 부부라는 데 가장 큰 특성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한 63% 정도가 지금 맞벌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40대가 한 61% 정도가 돼요. 우리나라는 평균은 한 48%대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집을 두 채는 안 사니까 결국은 직장과 가까운 이 직주 근접의 힘 혹은 부가가치 생산성의 힘
이게 결국은 집값을 결정하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더라. 그 출퇴근 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맞벌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과거처럼 집을 두 채 사는 시절이라면은 가령 매각에다가 갭 투자를 하나 살 수 네. 있죠. 그죠. 지금 가령 파주라든지 아니면 고양이나 김포 같은 데는 갭 투자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안 사냐는 거예요. 지금은 집 한 채 사고 나머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비디아 뭐 그런 거 아니면 사죠. 네. 그렇죠. 이런 이제 비트코인, 저는 비트코인 옛날만큼 안 사나요? 뭐 그런 이른바 금융자산 굴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분절화 현상이 좀 더 심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요 대부분이 오르는 데만 살려고 그래요. 추동 매매 성향이 좀 이거는 강하죠. 위원님이 이제 되게 경험이 많으시니까 과거에도 항상 이랬나요? 오른 데만 살려고 항상 그러죠. 오를 때 사요. 우리나라 사람은 제가 보니까 오를 때 같이 사고 네. 내릴 때 같이 팔아요. 아.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장기보다 근시안적 어떤 그런 편향들이 반영이 되는 건데. 오르는 데는 더 오를 것 같다.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제 AI 시대는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군집 행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어쨌든 정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오르는 곳이 좋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들이 괜히 사겠냐. 그 바보가 아니잖아요. 네. 시장이 어떻게 보면 강력한 집단 지성이자 군집 지성일 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가서 더 사고 싶죠. 가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차야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안 사도 뭐 나중에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집은 이제 오르는 곳에 앞으로 이제 기회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조급증과 어떻게 보면은 불안감이 혼자가 아니라 집단화 되는 어떤 그런 특성이 나타나면은 이게 완전히 불장으로 어떻게 가는 어떤 그런 비성적 모습들이 나타나죠. 저는 경기 남부가 모든 지역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성과급이 안 풀렸죠. 네. 안 풀린데 불구하고 풀리면 오를 것이라는 그런 이제 내러티브 아까 서사가 상당 부분이 지금 선반영됐다. 선반영된 것도 있고 아마 덜 올 것도 있죠. 그런데 좀 일부 그런 부분들을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장주는 이제 가격에 어떻게 보면 오르는 걸 짜릿하게 느끼는 분들이죠. 근데 이제 가치 투자자는 그렇지 안 하죠. 근데 어쨌든 그런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직주 근접형 수요 플러스 오르는 데가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서 하는 흐름에 동참하고 싶어 하는 어떤 인간의 어떤 속성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언론에서 자꾸 그 보도를 하니까 자꾸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약간 동일시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맞물려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지금은 3종 세트라고 하죠.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네.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일지구가 아마 같이 제 생각에 지정이 될 것 같은데 화성 동탄, 그 다음에 이제 용인 기흥구 쪽 수지구는 이미 지정돼 있어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구리 쪽 이쪽이 아마 지정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대출 규제도 심해지고 보유세도 늘어나고 양도세 부담도 늘어나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주춤할 것 같아 그렇게 되면 그죠. 근데 장기적으로 빠지느냐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 요새 광명 봐봐요. 광명. 네. 광명이 수도권에서 지금 가장 많이 오른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광명이 지금 3종 세트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런 것 같아요. 단순 투자 목적으로 들어간 데들은 규제가 들어가면 완전히 가라앉아 버리고 실수요의 어떤 그런 바탕이 되는 데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가격이 안 빠지고 약간 좀 숨고르기 혹은 주춤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더라. 뭐 이런 말씀을 좀 그러면은 드리고 싶어요. 이 상황에서 이제 위원님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시청자들은 지금 30대가 지금 주 매수 세력이고 이 사람들은 맞벌이 비율이 상당히 높고 아이도 키워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출퇴근 거리가 짧아서 집에 남편이든 아내든 둘 중에 한 명이 빨리 와서 아이를 또 케어를 해야 되니 결국 핵심 가치는 지금 교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도심 접근성, 속도. 이게 이제 교통 가치는 불변한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는 교통의 압성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2006년에 이제 판교 분양을 할 때 그 전원 중심의 서판교냐 아니면 교통 번잡한 동판교냐 이걸 놓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쾌적함을 따질 거다. 네. 이제는 웰빙 시대다. 그래가지고 서판교를 이렇게 주장했던 분들이 그것이 이제 우세를 띌 거다. 그러는 분들이 요새는 조용히 삽니다. 조용히. 아, 네. 그러니까 확실히 맞벌이 부부들은 기본적으로 시간 빈곤 세대이기 때문에 네. 주거 공간을 더 압축적으로 소비하려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더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판교 주변에 근로자
근로자가 한 8만 3천 명 정도 된다잖아요.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인력인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면 용인 수지가 성격이 바뀌잖아요. 옛날에는 뭐냐면은 실버타운이고 난개발의 상징이었죠. 예, 올드타운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뭐로 바뀌어요? 영타운으로 바뀌어버리죠. 네. 그래서 최근에 판교가 저는 용인 수지의 어떤 이미지나 동네 성격까지도 완전히 바뀌어놓은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 근데 그거는 장기로 이제 봤을 때 그런 거고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저는 매물을 잘 선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판교에는 아무래도 좀 젊은 고소득자분들이 많이 사시고 그분들이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구성남 지역이나 아니면 지금 그 수지같이 뭐 8호선이나 뭐 신분당선 이런 라인들로 그러니까 판교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 좀 저렴한 동네 많이 가시는 것 같고 이런 경향을 보이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니 이제는 아예 서울 안쪽이나 아니면 이제 경기도의 핵심 도시들의 재개발 재건축을 미리 좀 투자해가지고 당장은 아니지만 뭐 10년 20년 뒤에는 나도 좋은 새 아파트 가서 산다 이런 전략으로들 많이 접근하시는 청년 세대들이 많습니다. 이분들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어찌 보면 좀 올인 이런 투자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좀 궁금하고 또 이제 리모델링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저는 그 나쁠 건 없다고 봐요. 다만 이게 재개발도 어떻게 갭 투자거든요. 네. 전세 끼고 사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대부분이 뭐예요? 아파트 허가구역이라고 보면 되죠. 지금 네. 뭐 재개발이 될 만한 곳에서 이제 그 빌라 갭 투자. 요게 이제 약간 틈새 시장이자 사각지대로 지금 네. 어떻게 보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상 최근에 저 빌라 거래 늘어났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거의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위한 묻어두기식 투자가 늘어났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뭐 나쁘진 않다고 봐요. 어차피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에서 상당 부분이 도심 지역이 아파트로 바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방향성은 맞다. 다만 이게 뭐 아니면 도예요. 그럼 만약에 개발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요. 그런 리스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단순하게 묻어두기식 투자는 뭐 재개발 이런 쪽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 내 인생을 걸었다 괜찮습니다. 하세요. 근데 이제 서울이나 이런 데는 이제 워낙 공급이 부족하니 결국에 재개발 활성화를 하지 않겠는가 이런 거에 베팅하시는 지금 분들이 장기간 지금 방치되는데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는 복병들이 있는 것 같고 좀 더 보수적인 사람들은 저는 재건축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그거 살 수 있잖아요. 하이브리드로 지금 그 리모델링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리모델링은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경기도권에 지금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지들도 좀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올라가는데 그거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이게 판행이 잘 안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나쁠 건 없는데 어차피 나중에 재건축이 안 되면은 결국 리모델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내력백을 흔들 수가 없잖아요. 네. 지금 현재. 그래서 판행이 잘 이쁘게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굴형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나오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볼 때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가장 좋은 거는 한 22평에서 한 25평짜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30평으로 늘어나면 그나마 좀 넓은 괜찮은데. 곳에서 좀 살 수 있는데 가령 뭐 30평짜리를 샀다 혹은 40평짜리를 샀다. 그 넓어져서 뭐 할 거예요 그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부 구조가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신축보다는 굉장히 자연스럽지 못하던데 그래서 저는 리모델링은 소형 평형 밀집 지역은 대찬성. 근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그렇게까지 메리트는 없더라. 물론 이제 뭐 대치동이라 이런 데들 그 리모델링 해가지고 공급되는 데도 있죠. 뭐 그런 데도 나쁘지는 않는데 어차피 이게는 기회비용과 맞물려 있는 거니까 저는 오히려 리모델링보다는 조금은 재건축 쪽이 더 좀 나을 것 같아요. 네. 차라리. 네. 그러면 이제 교통이 좋다고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GTX 쪽은 그러면 좋게 봐야 되는 건가요? GTX 역의 어떤 예정력 접근성이 좋은 곳들은 미리 좀 가서 투자하면 근데 괜찮나요? GTX가 지금 동탄이 지금 엄청나게 이제 그 역 앞에 있잖아요. 네. 그 롯데인가? 롯데캐슬. 그 아파트가 지금 서울에 어지간한 지금 뭐 강북의 이 아파트를 뺨칠 정도로 오른 거는 그런 서세권 특수도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성과급에 대한 네. 기대치도 있지만 GTX 효과도 아마 적지 않아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단지 GTX 하나만 가지고는 집값을 끌어올리는 힘은 약하고
거기에 과연 어느 정도 배후로서의 어떤 그런 수요가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강남이나 이런데 업무직으로 과연 어느 정도 관통하느냐 문제인 것 같아요. 파주가 지금 개통되고 나서 일부 이제 가격이 약간 오르기도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파워풀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제가 직접 한번 타봤거든요. 네. 좋더라고 진짜. 근데 아마 삼성역까지 연결이 되면은 좀 더 효과는 있을 거예요. 있는데 파주가 생각보다 그렇게 힘을 못 쓰는 거는 이게 이제 업무지구의 어떤 그런 연결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뒤따라지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격이 탄력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다만 저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 교통혁명이 분명히 수도권의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가능성은 높아요. 그죠? 근데 시간이 단축된다고 해서 심리적 거리까지 단축되지는 않아요. 그런 게 약간 한계성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대적 공간, 절대적 거리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청량리에서 지금 원주까지 50분 정도예요. 그죠? 그다음에 제천까지 1시간 5, 6분 정도 걸리고, 천안까지 서울역에서 40분 거리죠. 그러면 천안이 서울이에요? 그럼 서울역 오는 건 오히려 상계동보다 훨씬 가까울걸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뭐 원주에서 뭐 청량이 오는 거리도 뭐 얼마 안 되고. 그런데 왜 원주는 영원히 뭐예요? 강원도죠. 천안은 뭐예요? 영원히 충청도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간이 갖고 있는 심리적 거부감, 거리 이런 것들도 저는 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율형 자동차가 등장하고 GTX가 등장하면은 어떻게 보면 주택 가격이 약간 평균화되는 게 아니냐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도심이 갖고 있는 SOC의 집적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 이런 걸 감안해 보면은 저는 도심의 가치가 그렇게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류가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이 도시의 경쟁력이 그렇게 쉽게 훼손될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요새 특성 중에 하나가 뉴욕을 보니까요. 맨하탄에서 65세 인구가 늘어나요. 다시 이제 도시나 특히 도심으로 회귀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젊은 층들은 약간 외곽으로 가더라고요. 네. 서울도 그렇죠. 네. 서울도 지금 신혼부부 성지가 고덕 지구죠. 고덕 일동 제가 평균 연령을 보니까 한 41세 정도 젊습니다. 그다음에 요새는 뭐예요? 이문 희경 뉴타운으로 약간 신혼부부 성지가 이동하는 측면이 있는데, 뭐 그것도 중요한 흐름이긴 하지만 뭐 옛날에 뭐 입지가 깡패다, 뭐 입지가 뭐 전부다 하는 부분들이 먼 흐름으로 보면은 그게 맞다. 최근에 대만도 비슷하더라고. 대만 가보면 건물 흐름하죠. 네. 그 사람들은 가만히 놔둬도 있잖아요. 땅값이 올라가지고 도심 건물값이 올라가니까 그 수리도 잘 안 한다고 하더만. 그러니까 큰 틀로 보면은 저는 도심 접근성이 좀 더 중요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집을 살려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또 이런 상황에서 뭐 금리 얘기들도 막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떤 지금 주의해야 할 사항, 그리고 이럴 때 좀 이런 거 좀 조심해라, 좀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반기에 이제 두 가지 이벤트를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7월 말에 나오는 세법 개정안. 네.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다주택자 혹은 이제 강남, 한강벨트, 마용성 고가 1주택자들에게 아마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뭐 네. 그거 하나. 두 번째로는 이제 금리 부분인데요. 지금 금리가 일부 보고서를 보니까 한 두 군데 나오더라고. 올해 기준금리 2번, 내년에 2번 정도? 올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금리와 집값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뭐 역비례 관계라는 걸 잘 아시죠. 금리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금융 비용 부담이 늘어나니까 집값은 하락하는 게 아니라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맞죠. 그런데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마 우리나라의 아마 금리를 한 번 올렸을 때는 그렇게까지 아마 영향은 크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신규 기준으로 보면 거의 90% 가까이 될 정도로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잔액 기준은 한 65%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해요. 옛날에 비해서 그때 변동금리가 많았을 때하고 지금 고정금리의 어떤 그런 비중이 많았을 때는 좀 차이가 있다. 다르다. 그래서 옛날에 보고서를 보면은 기준금리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한 45%에서 60%까지 된다는 그 보고서도 있어요. 사실 금리가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변동금리가 별로 없으니 변동금리가 낮기 때문에 영향이 오히려 좀 고정금리가 적을 높기 때문에 저는 영향은 주는데 한 차례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충격이 왔을 때 그 임계점을 지나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임계점은 저는 올해보다 내년이 될 가능성이 일부 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전망을 저는 상고 하중 정도로 봅니다. 하반기에는 좀 악재가 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아무리 공급이 부족하더라도 그다음에 주식시장이 호황이고 유동성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지금 그건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지금 새로운 변수가 바로 금리 인상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서 접근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지금 30대 분들이 뭐 옛날만큼 그렇게 대출을 많이 내나요? 물론 뭐 삼성전자는 뭐 사내 대출도 받기도 한다는데 미국처럼 우리나라 뭐 집값에 뭐 다운페이먼트 10% 15% 가지고 집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이거 가지고 뭐 의사결정을 어떻게 보면 뭐 한다고 하기에는 이게 자꾸 환원주의에 빠지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좀 고려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금리 인상기 때 한번 트라우마를 겪었잖아요. 2022년에 한번 그때 아마 생각이 나실 텐데 저는 그때의 스토리를 보면서 집을 한 채 정도 사는 거에 대해서는 금리가 오르더라도 설사 그걸 비싸게 샀더라도 충분히 저는 엑시트가 되고 나름대로 버퍼 있잖아요. 완충을 가질 수는 있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집을 샀어. 집값이 빠져. 그러면은 뭐 이제 대출 이자는 내야 돼. 그러면은 내 집을 만약에 전세 놓고 더 싼 전세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대출 받은 것도 전세 못 놓잖아요. 그럼 월세 놓고 더 싼 월세로 갈 수도 있고 부모 집으로 학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떻게 보면 선택의 대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집을 여러 채 산 사람들은 완전히 그렇게 상태로 돼서 그 뭐 민스키 모먼트 이런 거 있잖아요. 우량 자산마다 막 던지는 어떤 그런 모멘트가 생길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금리라는 복병이 우리 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상반기 때 가졌던 생각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집을 한 번 사면 10년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리스크가 생길 때는 내가 그러면 미리 할인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매입가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금매물 중심으로 좀 접근하시라는 말씀. 그다음에 뭐 대출이 많이 낼 수도 없겠지만 제가 30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내가 LTV를 한 30% 정도. 그러니까 집값이 한 30% 정도만 대출 내시는 게 저는 좀 나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 월급에 뭐 이제 원리금 상환금 있잖아요. 그게 한 30% 정도 돼서 그럼 안전하게 가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내고 싶죠. 좀 좋은 집에 살고 싶어요. 그건 인간의 욕망인데 한테 충분히 제가 이게 한꺼번에 욕망을 안 이뤄도 단계별로 저는 이룰 수 있다고 봐요. 기회가 많아요. 지금 30대 뭐 이게 방송 듣는 분들은 앞으로 직장 다닐 날이 앞으로 20-30년 남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이 사다리를 한꺼번에 이렇게 뭐 점프하듯이 올라가지 마시고 서서히 욕망을 단계적으로 이루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은 공격적이기보다는 조금 방어적 자세로 내 집 마련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갑 위원님을 모시고 부동산 시황부터 정책 전망 그리고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지역별로 또 단지별로 그리고 이제 어떻게 접근하는지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지금 다 각자 상황마다 달라가지고 여기서 공통적인 건 너무 조급하지 말라. 오늘 그 얘기를 좀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것 그렇죠. 같고. 핵심은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상급지 갈아타기는 눈치 보기. 약간의 좀 파동이 있을 만한 요인들이 있다. 나머지는 소신껏. 네. 특히 이제 지역에 사시는 분들, 부산, 대구, 뭐 울산 이런 분들은 그냥 소신껏 하셔도 돼. 그다음에 경기 북부, 그다음에 인천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사세요 그냥. 그건 뭐 그렇게 많이 따지지 말고 사셔도 되는데. 많이 빠져 있으니까.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하시고 그렇지 않은 곳은 조금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장 세상에 무서운 게 가격이 많이 오른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은 뭐 가격 적정 가격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시세는 항상 시가니까. 그 시세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지금은 금리도 올라가는 그러니까 약간 제가 보면은 지금까지는 순풍이었지만 앞으로는 역풍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금리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가 알 수 없어요. 뭐 한 번 올지 네 번 올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조금 어쨌든 지금은 장밋빛보다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보수적으로 의사결정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세제 개편안이 7월 말에 곧 발표가 될 거라고 하니 그거 보고 움직여도 절대 늦지 않다. 네, 그렇죠. 이렇게 시간이 충분하다. 좀 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또 이런 또 좋은 얘기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이제 영상 마무리하고 위원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